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요, 그리스 최고의 군주의 거울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리클레스라는 탁월한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아테네를 운영했을까?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는요,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잡는 사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식견이 있고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또 재물에 초연한 사람이라고 잡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오늘따라 박수 소리가 긴 것 같습니다. 군주의 거울을 통해서 아포리아 시대에 어떻게 인문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또 이렇게 관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기는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페르시아 전쟁이나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발음하기도 좀 힘든 전쟁 이야기들, 이름도 알키비아데스, 뭐 이런 이름들, 금발의 사나이가 더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쉬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에 익숙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의 세 번째 아포리아가 닥칩니다. 바로 30인의 참주의 등장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었습니다. 기원전 39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저는 이 그리스의 아포리아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페르시아 전쟁은 사실 외적의 침입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20세기 초반에 외국의 침공을 받아서 어떤 식민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에서 동족 상잔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현자라고 존경받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혐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나이든 어른이 죽었는데, 사실 2014년에 대한민국은 나이든 어른들의 무능함 때문에 아까운 청춘들이, 수많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저는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와 이 땅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신으로 추앙하라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게 되죠. 아테네의 신들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가 철학에게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도시를 떠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범죄라고 했는데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크라테스를 독배를 마시게 해서 죽게 했던 아테네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국가가, 아테네가 철학에게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조국이, 우리 아테네가 세 번째 아포리아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위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왜 발생했을까? 차라리 외국과의 전쟁이었으면, 차라리 적을 죽게 하는 전쟁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는 왜 서로 반목하고 결국 한 사람의 현자를 사지로 몰아넣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테네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테네가 중심이 된 델로스 동맹이 결성된 이후에 아테네는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부가 아테네로 직결되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보물창고였던 저 보물창고를 아예 아테네로 옮겨옴으로써 엄청난 동맹 분담금이 아테네에 모여들게 됐죠. 여기 보이는 비석은요, 당시에 기원전 5세기의 중엽에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던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의 명단입니다.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아테네에 동맹 분담금을 냈고요.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테네는 그 조공금과 분담금을 모아서 이자놀이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또 막대한 이윤을 갈취를 하게 되었죠. 막대한 부가 결집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한쪽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문화가 발전되고 예술이 발전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던 아테나 신상은 온통 금으로 도금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아테네의 황금기라 하는데 사실은 아테네의 황금기가 아니라 그냥 황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어. 더 많은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마침 그리스 북단에 있는 타소스라는 섬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이 출토되었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짐을 뿌려서 숙식할 수 있는 짐을 뿌려서 저쪽 타소스로 올라가서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보면은요, 이 타소스 금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소스의 금광에서 엄청난 금이 발견되었다. 나도 이 광산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곳의 큰 산은 사람들이 금을 찾느라 온통 파헤쳐져 있었다. 금을 찾는 사람들, 황금을 찾는 사람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만 있었습니까?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만 그런 도시였나요? 지금 2014년에 대한민국은 금을 찾아 온통 산을 헤지고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자, 막대한 금이 축적되니까 사람들은 사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테네 청년들은요, 테세우스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건국 왕입니다. 저 스파르타가 헤라클레스가 있었다면은, 스파르타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면은 아테네는 테세우스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기원전 5세기에 이 금을 쫓던 시대에 테세우스에 대한 경배, 그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젊은 청년들이 강가에 모여서, 들판에 모여서 아령을 들고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몸짱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테세우스처럼 식스팩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남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좀 제가 서울 시내를 가다 보면은 몸짱을 만들려는 욕구들이 대단한 걸 하다는 것을 많은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은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은 몸짱이 되려고 애쓰고, 젊은 여성들은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스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에, 황금의 시대에, 몸짱의 시대에, 성형수술의 시대에 한 못생긴 사나이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물을 붓고 있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 젊은 청년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 사모님이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했더니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알키비아데스, 물레가 돌다면 이게 소리가 나잖아. 좀 참아야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크산티페가 열이 받아가지고 물을 꽉 끼얹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태연하게 알키비아데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거 보게, 천둥이 쳤으니까 비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알키비아데스가요, 사실 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증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인지 증언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비유를 들어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칭찬해 볼까 하네 라면서 약간 비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분은 실레노스를 꼭 빼닮았다네. 자, 보십시오. 이 실레노스는요, 숲의 요정인데 이게 배가 볼록 나오고 못생긴 그런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술친구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술이 근하게 취하신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짱의 시대에, 황금의 시대에 몸짱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현자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저 찢어지게 가난한 수다장이 소크라테스를 혐오한다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색하지만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황금의 시대에, 황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는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어떤 소망을 가진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친애하는 판신과 이곳의 모든 신들이시여,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게 해주시고 내 외적인 재산은 내 내면의 상태와 일치하게 하소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라고 믿고 싶으며 내가 갖고 싶은 황금은 절도 있는 사람이 지니거나 가져갈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싶습니다. 나는 절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황금을 찾아서 길을 떠날 때 자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천상유수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묻는 삶,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라는 말을 남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시가, 국가가, 아테네가 철학에게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위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는 왜 발생했을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만 있었습니까? 절제와 헌신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